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2강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적 고찰 중에 그런 프로젝트 하는 목적이 뭔가, 그런 프로젝트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하고 또 뭘 배웠죠? 교육 과정을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입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마인드 개발에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정신이란 것이 뭐냐,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도덕적, 심미적인 감수성까지 다 포함하는 그 마인드라는 거죠. 이 정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캐처 샤드 교수가 프로젝트 접근법 목적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아의 주변 사례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키고 긍정적인 학습 성향을 발전시킨다.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향을 이제 발전시키더라 이거죠. 근데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 주변 사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진시키고 긍정적인 학습 성향을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체계적 교수, 또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에서 유아의 그 학습과 삶이 이 분리되지 않고 교육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경험 중심의 그 생활 중심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봤고요. 자, 네 번째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보면 정말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가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목적이었고, 5번째는 교사가 도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캐셔와 이제 샤드 교수가 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의 전 학습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지식은 행동적 지식이 있고요, 표상적 지식이 있고, 사건 지식이 있고, 대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행동 지식이란 건 뭘까요? 직접적인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표상적인 지식은 어떤 개념을 말이나 글로 이제 설명할 수 있거나 생각으로 표상해낼 수 있을 때 이 표상적 지식이라는데, 정서적인 정신적인 표상과 관련된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 날리지, 표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행동을 해보면서 이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언어적 표상도 있고 그림으로 하는 표상도 있고, 이런 표상이 있잖아요. 표상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건적 지식이에요. 특정한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욕, 포근한 이불, 자장가, 이렇게 하면 장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장과 연관을 시켜서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사건 지식이죠. 자, 대본 지식은 우리 목욕하고 나서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서 엄마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표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극화놀이를 할 때 보면 그 대본을 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글을 이해하고, 대본에 쓰인 글을 이해하고 표상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적 지식, 표상적 지식, 사건 지식, 대본 지식, 이렇게 4가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능에는 사회적인 역량, 의사소통 능력, 또 학문적 기능 다 포함이 되는데, 사회적 역량은 차례, 또 예절, 질서 지키기, 서로 협상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이런 것들 다 기능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 역량은 우리 사회관계에 관한 곳이고 의사소통은 또 우리 의사소통 교육과정이고 학문적인 이제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그 예술 경험과 또 자연 탐구하고 이런 그 통합적인 교육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데 유아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바람직한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바람직한 성향은 어떤 건가? 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그런 성향, 이걸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아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유아의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성향을 개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낌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유아들은 공동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강점을 다양하게 집단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느낌은 이 주관적인 정서로서 학습자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소속된 집단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이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프로젝트 어프로치에서 이제 프로젝트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아가 이행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는 A project is in-depth study. 프로젝트는 깊이 있는 연구라는 거죠. Of a particular topic. 특별한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가 우리 theme이 아니고 topic입니다. topic. particular topic. 이 특별한 주제는 선생님과 아이들 같이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해내는 그 주제 말이죠. that 이하 보세요. One or more children undertake. 한 명이 해도 되지만 the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들, 학급 아이들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거 undertake,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아가 이제 이 수행하는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탐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외워야 돼요. 프로젝트가 뭐냐? 근데 프로젝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캐츠와 샤드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각 교육기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할 수 있고 유아교육에 관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프로젝트는 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까지도 다 이 포함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학습 방법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프로젝트 접근법의 특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프로젝트 접근법은 학습 내용, 선정 방법과 교수 학습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교육 방법인데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수업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 단계가 갖는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교사 유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아동의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성향, 느낌 앞에서 이제 배웠죠. 그것을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통합까지 강조한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유아의 그 인격적 통합, 정서적인 거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학습 내용이 아동 개개인에게 유의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프로젝트는 아동 개개인에게 이 학습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봄의 프로젝트라고 여름에 여름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그 계절을 느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유의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 면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은 시작,
단계 있고요.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마다 중심 사건과 과정이 있고요. 아동들의 활동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사의 관심 및 역할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만 4, 5세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봤을 때 1단계에서 3단계 비율이 다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약 25%를 하면 돼요. 2단계는 50%, 3단계는 25%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1단계는 1주간 하고 2단계는 2, 3주 그러니까 1, 2, 3, 4주가 있다고 했을 때 1주는 프로젝트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2주간은 프로젝트 2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 이것은 3단계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은 이 바람직한 유아 교육을 위해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컬러브레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 활동 시에 부모와 연계해서 이야기 나누기, 또 자료 수집, 또 부모가 자원봉사자, 또 전문가 이런 활동을 다 할 수 있죠. 지역사회도 현장 견학, 또 지역사회의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유아, 또 유아와 유아 이 사이에 적극적인 사고 교류와 상호작용, 또 협동적인 학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조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학습에 이 조정자, 그 다음에 촉진자, 안내자, 조력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이거예요. 공동학습자, 함께하는 학습자, 코러너예요.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자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학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코디네이트 돼야 되죠. 퍼슐레이트, 가이디언스, 헬퍼, 그리고 코러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제 구조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1, 2, 3단계로 나누는데 모든 단계에는 토의와 현장 작업과 표현과 조사와 전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토의는 1단계 프로젝트 토의는요. 이전 경험과 현재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과라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이전 경험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현재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거, 이게 토의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토의가 들어간다는 거죠. 1단계 토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 학습 방법 토의하는 게 이제 토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은 1단계는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야. 우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단계를 공부하니까 1단계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 3단계는 또 그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1단계만 이제 보세요. 프로젝트 1단계를 할 때는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전 경험 나누기 하는 게 토의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친구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뭐 이게 다 되는 거죠. 대그룹 토의도 되고 같이 이제 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부터 다 이 토의에 들어가는 거죠. 자, 현장 작업은 아직 이제 우리가 필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과 밭을 해보던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의 경험 좋아요. 그리고 부모와 같이 했던 경험 좋아요. 이런 거를 가정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기록을 해서 또 원에 와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장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인데, 자, 이 1단계의 표현은 뭐냐면 이전 경험과 현재 지식을 교사나 친구들과 상호 공유하기 위해서 이전 경험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글로 쓴다든지 또 뭔가를 블록 같은 것을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극화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표상, 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있는데 1단계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재 지식에 기초해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목록 만들기가 바로 이거예요. 조사를 하려 그러면 질문 목록이 있어야 그 질문 목록을 보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단계도 조사가 있다. 그게 질문 목록 만들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는데 1단계도 전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할 때 3단계만 해서 전시하는 거로 아시죠? 아닙니다. 프로젝트는 1단계의 아이들이 수행했던 것은 다 1단계 전시예요.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표현한 거, 또 함께 보면서 생각했던 거,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1단계 지식을 다 서로 상호 공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경험 나누기 했던 거 전시될 수 있고요. 또 이전 경험 했는 거에서 우리 뭘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브레인스토밍 했는 거에서 또 유목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유목한 거에서 우리가 또 주제망을 짜잖아요. 웹 만들죠. 그 다음에 질문 목록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했던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라든지 모든 표상했던 것들이 전시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단계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프로젝트하고 체계적인 교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계적인 교수는 시스템이틱 인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스킬을 기능의 그 획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활동은 획득된 이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자, 체계적인 교수는 우리가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교수 음악 정해서 가르치는 걸 말하고 우리가 배우는 프로젝트 접근법은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이제 보면 어떻게 차이 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체계적인 교수는 기능의 획득이고요. 프로젝트는 기능의 적용입니다. 활동 수준은 체계적인 교수는 수업 수준에서 선생님이 활동하는 거고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요. 자, 체계적 교수는 교사가 어린이 활동을 지시합니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훈련시키고 이거죠. 근데 프로젝트는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활동을 안내합니다. 안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역할은 체계적 교수는 선생님이 한 것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매우 행정주의 교육과 같죠. 이 체계적 교수라면 프로젝트는 여러 대안이 있는 중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합니다. 자, 동기유발은 체계적 교수는 외적 동기유발, 선생님을 하면 그 행동주의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고 강화를 주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는 내적 동기유발이 활동의 특성을 결정한다. 하고 싶은 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전국의 교사들, 원장님들 많이 이제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 원의 아이들이 달라지는데요. 원을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의 행동주의로 교육을 했을 때는 하기 싫은 거, 원에 오기 싫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아침이 되어서 어제 했던 그 프로젝트를 더 수행하려고 막 그런데요. 이게 바로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유발이 되니까 가고 싶은 거죠. 빨리 원에 가고 싶은 거죠. 어디 했던 거 마저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럼 체계적인 교수 주안점은 뭐냐면 교사는 어린이의 부족한 점에 유의를 하면서 부족한 걸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그런데 프로젝트 활동은 선생님은 아이가 능력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보세요. 행정주의는 모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전 경험 나누기도 경험을 쉐어링 하니까 어때요? 알고 있는 것을 시작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재밌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서 그 체계적인 그 교수법이 있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한번 봅시다. 자, 프로젝트는 모르는 거 그 체계적인 교수는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도전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요구된 거, 폐쇄적이고 정해진 거, 요거를 가르치고 강조한다면 프로젝트는 친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제 선정할 때도 친숙한 걸 하죠. 내적으로 만족스러운 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고 또
이 체계적 교수가 폐쇄적이고 정해진 단계라면 프로젝트는 탐구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죠. 교사는 체계적 교수는 가르친다. 프로젝트는 이끌어준다. 그 다음에 체계적 교수에서 교사가 규정을 하면 이 프로젝트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체계적 교수에서 교사가 지시하면 이 프로젝트는 관찰하고 듣고 질문하고, 또 체계적 교수에서 아이들 노력하도록 막 장려를 시킨다면 프로젝트에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아이를 장려한다는 거죠. 자, 체계적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는 아유 정말 모른다, 무능력한 존재다 이렇게 본다면 프로젝트는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또 체계적 교수에서 아동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도움 없이 기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세 프로젝트 활동에서 독립적으로 하죠. 아이는 능력에 자신이 있죠. 자신의 성공 여부를 금방 볼 수 있죠.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연합해서 하는 것. 체계적 교수는 혼자 하잖아요. 그런데 컬러버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것은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적 교수에서 교사의 평가를 수용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신의 성공 여부를 그냥 금방 이 표상한 게 나타나니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 5가지 특성입니다. 모든 것은 집단 토의가 있다 그랬죠. 보세요. 이 단계별로 집단 토의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 집단 토의는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잖아요. 그럼 학급 전체가 모이거나 또는 몇 명씩 소집단으로 모이고, 또 교사 지도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토의가 들어가죠. 자, 어린이 연령이 어릴수록 실제 물체나 자료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혼자 하면은 이제 한계점이 있으니까 요아들은 소집단의 이야기 나눌 때 잘 참여할 수 있고, 또 교사도 쉽게 어린 생각을 이끌어주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 소그룹 이제 또 전체적인 이야기 나누기는 또 대그룹으로 집단 토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 현장을 뭐 교실 또 바깥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거, 또 뭐 학교 건물 마당을 조사해보는 거, 또 학교에서 일하는 여러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면담해보는 거, 또 여기저기 측정해보는 거, 뭐 지도 그려보는 거, 다 이게 현장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현장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을 하니까 새로운 지식을 사학하고 학교 안에서 학습한 것과 학교 바깥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감각의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을 이용한 직접적 경험. 그럼 현장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오감각의 발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현장 견학 많이 해야 되고요. 직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아이들은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현장 학습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현인데, 그 주제와 이제 주제가 토픽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학교 밖에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각자 경험과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조사해야 될 질문사항 작성하고 이런 것들 다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 이전 경험 나누기 그림 그리고 또 그걸 글로 나타내고, 또 수학적인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표상이라 그러죠. 또 연극으로 꾸미고 극화놀이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 언어적 표현, 의사소통, 또 미술, 음악적 표현, 이거 예술 경험이죠. 신체적 표현, 이거는 신체 운동 좀 건강이죠. 그 다음에 수과학적 표현은 자연 탐구죠. 사회정서 표현, 우리 사회관계죠. 누리 교육 과정의 통합 표현이 다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조사는 모든 단계의 조사가 있는데 1단계에는 가정 엄마와 같이 이제 가정 연계를 통한 그런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 가족, 또 학교 밖의 친구들 면담할 수 있고요. 현장 활동을 통해서 교실을 방문한 전문가 면담, 이런 건 이제 우리가 2단계에서 거의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나 자료, 물질을 다뤄보거나 스케치하거나 또 확대경을 이용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해보는 그런 이 조사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이나 도서관 책을 통해서 심화 발전된 질문에 우리가 질문목을 만들었을 때 그게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조사. 그 모든 단계 조사 들어가는데 우리 1단계 조사는 바로 가정에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그 지식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조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인데 1, 2, 3단계 다 전시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선택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연구 여러 분야를 소집단 나누어서 이제 협동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벽면이나 또 게시판이나 또 아이들이 보기 좋은 그런 장소에다가 이 전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시를 하면 그 왜 좋을까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각각의 활동을 다 볼 수 있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시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 학습을 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과 또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프로젝트는 정말 체계적 수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유아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까지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는데 이 과목은 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 프로젝트를 해봐야 돼요. 회사에서도 지금 거의 창의성과 관련해서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이제 이 창의성 발달도 이 프로젝트 수업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세 번째 시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